안녕하세요. 입시나무 하이논술의 조장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가 입시 설명회도 취소를 했었고요. 또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취소하게 되었는데요. 입시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개학의 일정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입시 정보에 대한 이해들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설명회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입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더 좋은 입시 전략을 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드리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입시 일정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현재 3월 학평, 또 중간고사, 6월 모평, 기말고사,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모평과 원서 접수, 그리고 수능의 일정들이 남게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제 4월 학평이나 7월 학평의 일정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4월이나 7월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숫자도 조금 더 적은 편이고요. 또 재수생 6월과 9월 모평처럼 재수생들의 시험에 참가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입시 지표로서는 확인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겹쳐지는 바람에 학생들이 실제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성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 성적을 신뢰하고 원서를 지원할 경우에 자칫 원서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3월 학평 일정은 현재 4월 24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월 24일 날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고사는 학교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과정형 평가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고사가 3학년들에게는 조금 아픈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조금이라도 내신을 보완해서 다른 입시 전형들을 노렸던 학생들이 있다면 기회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번에서 기말고사 1번의 시험으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칫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초유의 사태인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6월 모평은 6월 18일에 보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6월 2일 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6월 18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말고사의 일정도 미루어지겠지요. 아마도 7월 초순에 보통 봤던 기말고사가 7월 중순경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확실히 축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학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학생들은 실제로 수시를 위해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서류 관련된 전형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소서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이 자소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8월 중순 말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축소되어 버리면 자소서로 여름방학 전체를 다 보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9월 모평까지 수능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공부의 여유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학년들에게 좀 수능에서 불리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서류 준비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간적인 투여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방학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능 대비 전략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일정의 축소와 연기가 있는 만큼 여름방학까지 미뤄두지 말고 미리미리 정시 위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9월 모평은 9월 16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9월 16일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학생부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학생부 마감일, 1학기 학생부 마감일이 9월 16일로 미뤄진 거죠. 그에 따라서 원서 접수 일정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이 마련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수능은 12월 3일에 치르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능을 치르고 나면 또 정시 원서 접수 일정이 또 있죠. 이 일정들도 마찬가지로 12일가량 원래 일정보다 더 미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 일정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입시 지원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는 대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정을 먼저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입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입시 구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2018학년도에서 2019학년도 입시로 오면서 수능 응시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파란색은요, 보이는 것처럼 출생아 수이고, 주황색은 총 수능 응시생인데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오히려 학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3학년 학생들이 낮은 학년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좀 사뭇 대비되는 양상이죠.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밀레니엄 베이비 세대들의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능 증가 인원은 아주 소폭에서 그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인원 감소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는 전년도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른 수능생들에 비해서 실제로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한 6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생 인원은 6만 3천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실제로 수능 응시 인원은 5만 7천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수생의 증가 경향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제 2022학년도로 가면서는 인구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이때는 또 2022학년도가 또 바로 월드컵 베이비들이 출생한 2003년생들이죠. 2003년생들이 입시를 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큰 폭의 인원 감소는 없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요. 2021학년도, 22학년도의 입시 인원 구조는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고3과 이제 고2가 되는 학생들에게 대입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학생들은 그 이전 학생들과 하나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2020학년도까지는 교과 과정이 변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2021학년도 학생들부터는 이른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들을 배운 세대이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는 수능의 근본적인 구조가 변화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의 변화인지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일단 2020학년도까지는 수능 위주, 다시 말해서 정시 전형의 비율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에는 지금 최대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죠. 그래서 정시 모집을 최대 2023학년도까지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입시 제도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에는요,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30%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작년부터 나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22학년도가 되면 아마도 작년에 30% 이상이 유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목표치가 작년 10월에 40%로 수정된 만큼 35% 이상으로 정시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띠게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능 과목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로, 다른 교과 체계로
공부를 1학년 때부터 해왔던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020학년도에 입시 과목들이 이렇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국어, 수학, 탐구를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3개의 영역에서 각각의 과목 영역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수학 가형과 나형이 있고요. 또 수학 나형에는 수투와 미적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확률과 통계는 모두가 함께 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하 벡터 수 가형에 있지요. 그리고 미적분 2가 수 가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와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이제 독서, 문학, 독서와 문학이 이렇게 3개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입시 과목의 구조가 전반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만큼 이번 입시는 체제는 유지하되 입시의 과목들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일단 국어 과목의 변동을 좀 말씀드리면 화법과 작문하고 문법 그리고 이제 독서와 문학이 있었는데 독서와 문법, 문학이 있었는데요. 지금 문학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하지만 독서와 문법이 빠집니다. 과목명이 독서예요. 그러면 문법 부분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요. 이 교과서에서 언어 파트만 이번에 국어 영역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는 시스템은 이번 수능까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과목의 변경이 있습니다. 일단 이과에서 기하와 벡터 과목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또 수학 나형에서 미적분 과목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나형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수학 2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학 1이 추가가 됩니다. 미적분 과목은 이제 가형에서 미적분 2가 아니라 미적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수학 1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수학 나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 지수 로그 함수라든지 혹은 삼각함수와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인문계 수학에 덧붙여지는 결과가 초래되었고요. 미적분 파트가 그럼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2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일부 미적분이 여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과에서 필요한 미적분들은 수학 2에서 함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과는 수학 범위가 조금 늘어난 느낌이고요. 하지만 난이도가 높은 영역들은 일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인문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가된 범위들에서 수학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라든지 지수 로그함수 파트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출제 경향들을 파악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학습 빈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요, 이제 기하 벡터 파트가 이제 빠진 대신 기하 벡터 파트가 빠진 대신 이 미적분 파트가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난이도가 높은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출제 범위의 변동이 가져오는 변화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탐과 가탐은 현행체제로 그대로 올해까지는 유지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2학년도에는요, 문이과의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실제로 모든 과목들이 선택 과목화하는 경향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제 문학과 독서는 여전히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언어와 매체, 독서와 작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국어의 선택 과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 나형의 구분이 없어지고요. 수학 1, 2를 누구나 기본으로 봐야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과목제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영역도요. 사탐 9과목과 과탐 8과목 중에 탐구 2과목을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제가 도입이 되면서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 2022학년도 수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어에서도요, 영어 1, 2에서 영어 2가 빠지게 되면서 영어의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한국사 이제 파트는 여전히 절대평가 영역인데 제2 외국어와 한문 파트가 절대평가로 변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변화 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 또 하나가요, EBS의 연계율입니다. 2020학년도에는 70%의 EBS 연계 출제가 나타났는데요. 2021학년도 이 연계 출제 비율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EBS의 연계 출제 비율을 낮춤으로써 수능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 일단 첫 번째, 2021학년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고3 학생들이죠.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선택 과목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현행 시스템대로 수능은 진행되지만 출제 범위에 일부 변경이 있는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제 범위의 변경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고2 학생들은요, 선택 과목제로 모든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과목 선택의 전략들을 잘 짜는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EBS 연계 출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충실한 개념 학습과 다양한 형태의 변형 문제들, 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학습해 보려는 학습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시 수능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큰 변화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변화들도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던 학생부 기재 및 서류 간소화에 관한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진로 희망란이 삭제되는 거, 그리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의 분량 축소가 나타나는 거, 행동 종합 의견도 분량 축소가 있죠. 그리고 수상 실적은 많이 받더라도 6개까지만 대학에 제공하는 것, 또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는 것, 방과 후에 동아리 기재가 제한되는 것, 방과 후 동아리 기재죠. 그리고 자소서나 추천서의 폐지 내지는 형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미 예고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몇몇 일선 학교들에서는 미리미리 이거를 학교의 시스템으로 안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들이 이것을 반영하는 시점은 좀 달라요. 2020학년도에는 고1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2021학년도에 고3이 되는 학생들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교가 학생부의 서류 만드는 절차를 간소화해버린 경우에 이런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서 좀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대입에 적용되지도 않는 걸 미리부터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 측과 잘 논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적용되는 것은 2022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2학년도에 3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대입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소서도요, 2021학년도 현재 고3까지는, 이번 고3까지는 현행 서식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세문항 3,100자로 간소화되고요, 대학별 선택 문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자소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추천서의 경우에는요, 역시 올해까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부터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선발 결과 공시도요, 올해까지는 고교 유형별 합격자 수 공시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전형별, 지역별, 고교 유형별 합격자 수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조금 더 정확한 입시 정보를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면접 구술 2021학년도부터 최소화 유도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면접이나 구술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 입시가 나온 걸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입시 2020학년도에 면접을 봤던 전형들이 거의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면접을 강화한 전형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논술고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 현행대로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1학년도 2학년도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히려 축소 경향이 일부 나타났지만 논술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폭의 축소 경향은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적성고사의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대학 자율로 실시됩니다. 최소화 유도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적성고사 전형들이 모두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년도별 입시의 변화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3들은 2021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거고요. 고2들은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른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예비 고3, 즉 2021학년도 대입 대상자들은 현행 입시 체제의 마지막 세대이고요. 시험 과목과 유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입시 체제는 현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 한판 승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다시 선택 과목 전략을 짜고 또 이제 바뀐 선택 과목 체제 하에서 바뀐 입시에 적응을 하려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예비 고2들의 경우에도요, 입시 체제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 구조의 연속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요. 시험 과목과 유형이 바뀌죠. 그래서 각 학교별 선택 과목 지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선택 과목 지정을 공시한 학교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은 자칫 잘못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종 및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정시가 증가되는 것이 2022학년도부터 좀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정시 확대와 관련된 뉴스들이 작년 10월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 목표는 이렇습니다. 2023학년도까지 상위대 위주로 정시 40% 확대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미 고교 학점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21학년도는 이미 입시안이 다 2020년 4월에 거의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현행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시 확대는요, 이번에 이슈가 됐을 뿐이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2021학년도 입시 이전, 즉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저희가 박춘하는 효과라고 이전 설명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부 차관이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게 전화를 해서 정시를 좀 확대해달라, 30% 이상으로 좀 늘려달라라고 요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충분치 않은 학교들은 교과와 정시를 합쳐서 30% 이상으로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을 했고, 그 결과가 이미 상위 16개 대학에서는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대학에서 정시 확대의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2022학년도까지는 아주 큰 폭의 정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육부에서는 상위 15개 대학을 이때까지 정시 40%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각 학교의 입학처장들이 반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충족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점차 정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시의 변별력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고등학교의 학점제로 간다는 것은 이걸 절대평가로 돌리게 된다는 거고요.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고등학교의 수업 구조가 변화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변화는 사실 이미 2018학년도에 공론화위원회 공고에 따른 예견된 수준이었고요. 다만 정시 비중의 확대가 예상보다 좀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시 확대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 편중이 심화될 수 있고요. 또 사교육 의존도가 증가하게 될 수 있겠지요. 특히 이제 수능 점수에서의 지역 간 격차들이 커지고 수도권 지역, 특히 수도권의 사교육의 인프라가 좋은 지역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종 부담은 이제 소폭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질 수는 있지만요. 이것이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정시 확대의 변화는요, 수능 변화의 방향이 동반될 때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나 사실 교육청들이 확정된 안들을 현재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지요. 다만 이제 교육 관계자들이 많은 부분 예측하고 있는 것은요, 이른바 인터내셔널 바칼로라의 형태죠. 이거 지금 IC라고 잘못 나왔는데 IB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형태로 변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번 이제 2022학년도부터 수능을 선택 과목제로 바꾸게 될 경우에 이렇게 선택 과목의 형태로 가면서 점차 수능 안에서 주관식 그리고 논술형 문제들의 비중들을 늘려가려는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 그리고 제주교육청 등에서 시범학교들을 지정을 해서 실제로 IB 바칼로레아의 대비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대학들은 이미 IB를 수능의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화로 정시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정시의 사교육 편향이나 지역 편중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1학년도 고3을 맞는 학생들 그리고 22학년도 학생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거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뉴스에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뉴스는 2023년 이후의 입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현명한 교육 소비자들의 정보 수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현재 예비 고3의 대입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시죠. 정시 모집이 있고 수시 모집이 있죠. 정시 모집은 수능의 결과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또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이 일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로 활용됩니다. 자, 현재 2021학년도는 수시 모집이 77%, 정시 모집이 23%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 중심의 전형 한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겠고요. 그리고 여기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외국어 특기자나 과학 관련 특기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체능 실기 전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국 대학에서 전체 가장 많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순이고요. 논술 전형은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그리고 정시가 23%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전국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본 것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노리는 이제 상위 16개 대학 기준으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수치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최대 전형인 42.8%를 차지하고요. 논술 전형이 12.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보다도 논술 전형이 더 많은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 기사에서 논술 전형이 3.2%로 대폭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현혹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논술은 수시에서 두 번째로 큰 전형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정시를 함께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정시를 높이고 논술은 그보다 좋은 대학 수시에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대비한 학생들은 정시까지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특히나 수능 최저도 거의 대부분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선택하는 학생은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학종 중심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논술과 정시를 보고 입시 전략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요, 이 두 퍼센테이지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은 정말 교과 내신이 좋은 몇몇 학생들의 전형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전형과 이 전형을 비교할 경우에는 논술 전형과 수능 중심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안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이 합쳐서 43.6%로 학종의 인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결코 작은 전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시 전형만 보면요, 상위 16개 대학 수시 전형의 학종이 65.5%, 논술이 18.8%를 차지하고요. 이 중에서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이 없는 두 대학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22.3%를 차지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수시의 20%가 넘기는 전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위권 대학의 정시 인원 증가, 보세요. 이미 30%를 넘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시는 학종이 여전히 대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논술 전형 역시 결코 작지 않은 전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